네, 매주 금요일은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금요일 날만 뵈면 네. 늘 묻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일주일 동안 요새 부동산 시장이 참 들락날락 하는데 정말 정신을 맞아요. 차릴 수 없어요. 네, 진짜. 맞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일단은 좀 그러면- 혼돈스럽죠. 예. 맞아요.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제 네. 금통이 있었고, 네네. 뭐 기준금리는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동결이 됐고, 네. 가장 이제 관심을 모았던 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오늘은 이제 네. 그거였는데 네. 어제 이 얘기했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경고 시그널 한번 주신 것 같습니다. 5번 연속 동결이거든요. 네. 그래서 3.5%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번 주 주간 동향을 보더라도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달아오르고 저점 논란,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간다라는 시그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사실은 저는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못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동결로.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동결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올려버리게 되면 부동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예. 내려도 또 문제입니다. 큰 폭으로 또 상승할 수도 있고. 동결이 최선의 선택인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은 기준금리 올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올려야 됩니다. 미국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한 2%포인트 정도 네. 예. 차이가 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물론 뭐 2%라고 해서 바로 자금이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유출되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이 뭐 환율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금융시장이 요동이 칠 때 이게 장기화 되면은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럼 자금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은 동결로 갈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이 꿈틀꿈틀 된다. 이게 금리 카드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한국은행 총재께서 할 수 있는 건 구두로 말로 경고 한번 주는 거죠.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내가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건데 너희들 잃어버리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신호가 이제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금리는 잡아두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그럴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거를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바예요. 우리가 뭐 동결로 예상을 했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껏해야 이제 내년에는 한번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것도 기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분위기라면 내년이라고 해서 과연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대로 하면 내년 정도면 저도 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상 압력이 저는 더 크지 않을까 아니 싶은 원래는 생각이 들어요. 연중에 고점 찍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굉장히 그런 얘기 내려간다는 있었죠. 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컨센서스였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맞습니다. 이게 연말이 다가고 있는데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맞아요. 미국 경기는 계속 좋고 아예 인하 시그널 자체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는 도저히 작년 말만 하더라도 그랬죠. 상반기 올라가고 하반기 되면 금리 한번 내리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이제. 믿을 수 없고요. 저는 내년 상반기도 힘들 것 같아. 지금 분위기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안 올리면 다행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브레이크 한번 잡아줬다. 저는 적절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것도 참 헷갈리는 게 매수 심리가 회복세예요. 24주 연속 상승이고 네네. 주담대도 늘고 있고 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매수 심리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부동산은 통계를 보더라도 네. 이번 주 통계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는 약간 숨고르기 양상이 나왔는데 네. 저는 이번 주 통계에서 또 가장 관심 있는 게 전세도 이제 지방의 전세 올라요? 시장도 이제 마이너스 탈출해서 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매매, 전세 모두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상승 폭을 키우고 있거든요. 매수 심리도 좋아지고 있고 담보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요. 집 살려고.
집을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맞아요. 바닥 탈출한 거는 맞고요. 올 초에 우리 패닉이었잖아요. 집값 하락의 패닉인데 이제는 패닉 완전히 탈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편차는 있는데 강남 쪽에 보면 호가를 이렇게 올려도 되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입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전용 84가 40억이 넘었어요. 거래량이. 40억이 넘었고 네.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는 지금 뭐 60억 호가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거든요. 그렇죠. 화폐 가치 인플레가 이게 부동산 때문에 너무 심해지고 있다. 40억, 50억이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먹히고 있다는 건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브레이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제일 주의 타겟으로 하니까 네네, 그럴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항상 그 통계 오류 이걸 자꾸 생각하게 돼. 통계상으로는 그렇다 하는데 네. 실제로 가보면 안 그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 제가 현장에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제 예. 그런 말씀 하실 줄 알고 제가 현장에도 여러 어디 군데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어요. 네. 동탄 신도시도 다녀오고요. 잠실 갔다 오고 며칠 전에는 마포 그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거든요. 마레프라고 마포 네네. 레미안 프로지오 그렇죠. 있는데 세 군데가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하락폭이나 상승폭은 조금씩 달라요. 동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40%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20% 수준까지는 올라왔고요. 네. 마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10% 수준. 엘스는 뭐 30% 떨어졌다가 15% 수준인데 뭐가 공통점이 있냐면 최근 분위기가 다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상반기에 단기간에 2, 3억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문의도 많이 줄어들고 집주인들도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가 잘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매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앞서서 우리 통계를 보면 집값이 막 올라가고 지금 네. 안 사면 안 될 것 그럼 같고 호가 맞아요. 막 뛴다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잖아요. 마음이 급해지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가보면 지금 약간 숨고르기.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지금 따라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매수 문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하고는 약간 온도 차이는 있고요. 가격이 올랐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작년 12월, 올 1월 많이 떨어졌을 때보다는 회복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2021년 대비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최근에는 약간 매수 문의가 줄어들면서 관망세로 좀 돌아서고 있다. 물론 뭐 계절적인 뭐 여름 물론 휴가철 그래요. 지금 시즌은 추석 뭐 원래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그렇죠. 진검성분은 이제 10월, 11월, 12월부터 시작이 될 건 한데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듣기에 그 중개업소의 네. 분위기도 이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네. 폐업을 뭐 하는 곳도 있고 거래 없으면 거래가 중개 없으니까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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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분위기 어떤가요? 제가 현장에 가면 항상 중개업소 이제 들러가지고 네네.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현장 분위기 들러보는데 네. 열이면 거의 9군데는요 먹고 살기 힘들다, 못 버티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 중개사들이 힘들다고 한다는 얘기는 현장의 분위기, 거래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우리가 뉴스 많이 보면 청약 경쟁률이 몇백 대 1 나왔다라고 하는데 예. 현장 분위기 우리 일반적인 거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장입니다. 그건 그냥 청약 시장 분위기고요.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요. 이제 신규 개설이 휴업이나 폐업보다는 48%가 많았는데요. 올해 상반기는 16.6%. 오히려 휴업이나 폐업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못 버티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네. 부동산 중개협회에서 따르면 올 하반기는 한 17,000개 정도 오히려 폐업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월세 내고 보증금 내고 버티거든요. 네. 그렇죠. 6개월, 1년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면 폐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버텨봤는데 올 하반기도 크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아마 폐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제 부동산 관련 뭐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 있잖아요. 지수 인덱스. 네네. 이게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 영업 인덱스를 만들면 부동산 지표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좀 제안을 해야 될 것 전문가시니까 같습니다. 한번 네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최근에 뭐 청약 뭐 신규 분양 뭐 이런 거 하면 몇백 대 일 막 계속 맞아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네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 거다 이렇게 그럴 거 아닌가. 심리는 좀 회복이 심리는 됐죠. 회복됐는데. 심리는 회복이 됐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시장 또 거래 시장은 그렇게까지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파트 거래할 때 신고하면서 이제까지는 이제는 등기를 이제 과거에는 등기도 공개 안 했어요. 맞습니다. 뭐 그전에는 실거래가도 공개 안 했는데. 뭐. 네네. 예. 등기를 이제 공개하게 되는데 근데도 여전히 미등기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거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허위 매물, 허위 신고 때문에 이제 이게 도입이 됐는데요. 이제 7월부터 그러니까 신고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등기를 거예요. 못 하니까 그러는 거군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니까. 허위 그렇죠. 거래니까. 등기를 하지 않고 신고했다가 몇 달 있다가 취소를 해버리는 그거 거죠. 너무 신고가를 문제 많은 것 신고해서. 같아요. 그러면 가격만 올리고. 그렇죠. 맞아요. 그 실거래 내역을 본 사람은 이렇게 거래가 됐구나. 그쵸. 예를 들어서 그렇지. 1억짜리 아파트가 1억 5천에 신고가 되면 1억 4천도 저렴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1억 4천 금매물이구나. 거래를 하는데 나중에 1억 5천짜리가 거래 취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7월부터 이제 등기도 확인할 수 있게 등기라고 나옵니다. 등기 여부를 표시하게 되는데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요. 상반기 7월까지 2만 532건의 신고 계약이 됐는데 예. 이 중에 등기가 표시되지 않은 게 8,910건, 43.4%나 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미등기 전매는 분명히 불법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하는데 조금 오해를 좀 잡을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가 계약하고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등기는요. 잔금하고 60일 이내 등기 접수를 하면 되거든요. 2달이라는 여유가 두 달이라는 여유가 있고요. 아. 계약하고 또 잔금 사이도 한 2달 정도. 그 미등기 거래 2달 사이에 있는 그러면 4달 정도 물건도 차이가 있을 나는 거죠. 수도 있네요. 4달 그러니까 사이에. 4달 정도. 아. 그게 이 4달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는 거고요. 실제로는 미등기 전매가 이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많으면 난리가 나죠. 이상한 불법인데.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니까 이 4달의 차이 때문에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양날의 칼인데 만약에 등기를 기준으로 신고를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너무 늦잖아요. 그렇죠. 계약하고 4달 동안인데 우리는 당장 거래가 됐느냐를 알고 싶은데 네. 이 시차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전자계약 시스템을 빨리 좀 의무화 해가지고 잔금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실거래 신고가 바로바로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러게요. 그런 시스템이 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하고 30일 이내 신고니까 보통 네. 잔금하는 시점에 60일 뭐 등기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잔금하면 이제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잔금 시점에 그거 전자계약을 좋네요. 하면 자동으로 좀 이게 올라가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 가운데 네. 이게 또 딴 얘기예요. 한 3분의 1 정도가 30대 이하에서 구매를 했다. 맞아요. 3분의 1? 네. 정확하게 여기 기록 보면 31.3% 상반기에 네네, 아파트를 맞습니다. 매매한 사람들이 30대가 네. 31.3%를 차지한다. 네. 이게 사실 그냥 보면 30대 이하가 30% 될 것 같은데 이 기록적으로 보면 이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높게 나왔어요. 세대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좋게 말하면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30대가 언제부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30대가 집이 꼭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2017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무주택 비중이 큰 30대들이 좀 공격적으로 많이 공격적으로. 들어왔다고 더 오르기 보여지고요. 전에 마음이 급해져서. 그렇죠. 또 최근에 이게 특례보금자리 같은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이제 매수자 주택 비중을 보더라도 이게 뭐 구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네. 36.3%예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30.1%였거든요. 네, 네. 그래프 지금 나오고 보이시죠? 있어요. 네. 지금 6개월, 8개월 사이에 30%에서 36%까지 지금 올랐다는 보니까 얘기는 21년에는 40%가 넘었. 그때 한참 우리 영끌 영끌 거의 때. 막 분위기 폭발했을 때 분위기고요.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고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아마 저는 이 부분에서도 포커싱을 좀 맞춘 것 같습니다. 사실 30대 분들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게 예. 경험이 없거든요. 집값 하락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대세 상승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바닥을 찍은 거는 맞는데요. 여기서 대세 상승이라고 하면 7년 또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7년 정도 오르면 3, 4년이 조정되는 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인데 1년 조정되고 다시 또 7년이 올라간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엘스 같은 경우에 최고가가 전용 84가 27억까지 찍었거든요. 18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3억 8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27억이 됐는데 여기서 대세 상승이 되면 35억, 40억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야 내 집 마련하셔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지금 사지 않으면 또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불안한 마음, 금리 내년에 또 많이 떨어지면 집값 더 많이 오를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중국과 관련해서요. 네. 이 중국 부동산 뭐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중국 정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계신지 좀 드릴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네. 많이 다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네. 중국 정부의 지금 대응 방안을 보면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여러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금리를 뭐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돈을 풀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우려 속에 이제 도미노 부동산 업체들이 네네. 도미노가 생기니까 돈을 풀고 있고 지금 지방 정부가 문제가 되니까 채권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 정부가 이제 사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서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금리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인데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면 한국은행은 그냥 동결로 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동결로 갈 것 같은데 네. 중국이 문제가 생겨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되고요. 뭐 강달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게 다 얽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만약에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저는 가장 불안한 게 투명하게 공개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요. 청년 실업률도 그냥 아예 발표를 안 해버렸거든요. 그럼요. 수치가 워낙 형편없을 때는 발표 안 해요. 그러니까 조작하다가 발표 안 하고. 그래서 막 지금 나오는 수치들을 또 과연 믿을 믿을 수 수가 없어요, 있는가에 그것도요. 대한 또 맞아요. 약간 의구심도 들고요. 좀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김인만 소장님과 다뤄봤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